부친법의 시행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한 건 그랬어요. 자, 이때 이원익이 이 법을 실행할 것을 청하니, 그럼 공부하신 분들은 벌써 우리 이원익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법은 무슨 법이겠습니까? 대동법 나와야지, 당연히 이 법. 자, 봄, 가을로 민전 1결에 각기 8마리야. 그러면 봄, 가을로 민전 1결에 8마리니까 1년으로 환산하면 1결당 몇 말? 16마리라는 얘기죠. 대동법이 초기에는 1결당 16마리였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인조 효종을 거쳐가면서 1결당 12말로 조정이 됩니다. 그 전에 초기에 시행할 때는 16마리였어요. 자, 그래서 이 나머지 것들은 이제 볼 필요가 없겠고, 이로써 물화를 저축하고 시장에서 값을 오르내리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대동법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대감 이원이 대동법. 그러면 이 시기 왕은 누구였어요? 광해군이야지. 임진왜란 직후에. 자, 그러면 그 대동법의 시행 배경입니다. 대동법의 시행 배경 1번, 보인으로부터 조역가를 받아내 이를 삭전으로 내고 품을 사서 자신의 역을 대신지게 하는 대립, 보인, 정군 보인, 대립제, 방군수포제. 이건 어차피 군역제도에 대한 문란. 대동법과는 관련이 없다. 자, 2번, 불산곡물 등의 폐단에 대해 이와 유성룡이 이 법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그럼 이게 정답이네요. 자, 불산곡물. 요거는 이제 16세기 이후로 이 그 공납제도가 무너지면서 대납이 성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관리와 상인들은 대납을 오히려 조장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곡물 납부를 방해해. 그래서 그 대납을 뭐라고 하냐면 방납, 정상적 곡물 납부를 방해한다. 예를 들어 전주의 그 특산품이 뭐겠어요? 전주하면 뭐? 족발이지. 이미 다 알고 있구나, 그렇지? 전주하면 족발이에요. 그래서 전주 족발 됐죠? 200인분 곡물. 그러면 이제 올라가. 그 다음에 이제 별공이 있어요. 중요한 건 문제는 상공이 아니고 정기적인 상공이 아니라 수시로 추가로 또 하는 별공이 문제지. 그래서 야, 전주 족발 됐자 맛있더라. 200인분 추가. 그러면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막 돼지 찾아다니면서 발목을 다 잘라야 될 거 아니야. 전주 돼지들은 발목이 다 잘렸어. 그랬는데 왕궁에서 또 하는 거야. 야, 씨, 왕자하고 공주들이 야식으로 족발을 또 찾아. 그러니까 족발 됐자 100인분 또 올려. 없어. 그래서 이제 상인들한테 의뢰하는 대납이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불산곡물이에요.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생산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곡물로 지정을 해서 계속 요구해. 그치? 그러니까 요게 이제 대동법 시행의 배경이 됩니다. 어차피 농민들은 대납을 위해 상인한테 쌀을 주니까 그 쌀을 그냥 관청에 납부를 하도록 한다. 그걸로 곡물을 전환시킨다. 그래서 곡물의 전세와 쌀을 넣기 때문에 가오 단위로 부과할 필요가 없고 토지에 붙여서 부과한다. 자, 3번 세종 때 시작되어 성종 즉위년에 폐지한 제도로 민생 안정을 위해 광해군이 다시 시행시켰다. 광해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 제도는 무슨 제도냐면 사창제도입니다. 광해군이 아니라 흥선대원군이 다시 시행시키지. 그죠? 자,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태조 때부터 고려제도를 이어받아서 의창이 춘대춘합의 환곡을 담당을 해요. 그랬다가 이제 세종식이 들어가서 그 의창의 그 원곡이 부실해집니다. 왜냐하면 모자랄 수밖에 없어. 이자도 안 받고 그냥 빈민들을 상대로 이제 그렇게 그 환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곡의 결손 때문에 원곡이 부실해지니까 계속 그거를 갖다가 이제 군량미를 갖다 그걸로 메꿔요. 메꿨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 세종대왕 때부터 시범적으로 대구 지역을 사창제도를 보완적으로 시행합니다. 문종 때 가서 경상도 쪽으로 확대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세조 때 가서 전국으로 사창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요. 근데 사창제도는 정부가 시행을 시키는 거긴 하되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지방민들이 자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세조 때는 상평창으로 하여금 의창 대신 환곡을 담당하게. 세조 때부터. 그리고 나중에 성종 때 가서 어차피 상평창에서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창제도 자체를 성종 즉위하는 해에 다 폐지시켜요. 그래서 요거는 사창제도를 말해. 근데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그동안 그 흥선대원군 바로 직접 그런 세도정치 시기지. 세도정치 시기에 삼정이 문란했을 때 가장 문란했던 게 환정이었어요. 환곡의 문란.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다시 사창제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방관들로 하여금 황공용 곡식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지방관들이 그거 가지고 돈놀이 하니까. 그래서 사창제도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 대동법은 관련이 없다. 4번 원곡이 부족해지 의창 대신 상평창에서 이 법을 담당하면서 원곡, 이것도 역시 환곡. 그러니까 선제 3, 4번은 연관되는 제도입니다.
주어진 대동법 배경과 관련이 없어요. 정답 2번. 자, 12번 가요. 다음 실록의 내용과 관련하여 올바른 서술은 그랬어요. 적신, 이첨, 정인호. 자, 이첨. 네, 여러분들 이론 강의할 때 각 왕의 무슨 정책 이런 거에다 가끔 그 왕식의 명재상은 누구다. 그 다음에 그 왕식에 굉장히 문제되는 놈은 누구다. 이런 얘기 이제 이론 강의 때 해드렸을 거야. 배경 얘기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이첨 딱 나오자마자, 그치? 광해군이 처음 즉위했을 때는 탕평이라는 용어는 안 썼어도 일종의 탕평 인사를 했어요. 영의정은 아까 그 대동법권이 했던 우리 대감 이원희 무당파입니다. 분당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의정이 누구냐면 한음 이덕형이야. 여러분들은 이제 한음, 오성과 한음 많이들 들어보셨지? 근데 오성과 한음이 사실하고는 조금 틀려요. 뭐 큰 그 줄거리를 갔다고 하더라도 사실하고는 좀 틀려서 일단 둘이서 첫 번째 친구는 아닙니다. 나이차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성은 서인이에요. 오성 이양부. 그러나 한음 이덕형은 중립파입니다. 무당파. 그래서 의정부의 정승들을 갖다가 무당파 중립파 기용하고 나머지 이제 6조 이하 모든 관직을 남인, 그 다음에 이제 북인, 골고루 다 서인, 골고루 다 배치했어요. 그걸 누가 이제 서인, 남인 다 쫓아내려면 이이첨. 연달아 계속 옥사를 일으켜야 돼가지고 서인 남인들 다 쫓아내고 특히 서인들 막 다 죽이고 이렇게 된 거야. 그 이이첨의 스승이 정인홍이야. 그래서 정인홍은 선조 때 되게 이황 선생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건이 이제 일어나면서 정인홍도 은퇴를 합니다. 그대로 관직에 다시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제자였던 이이첨을 통해 정인홍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최초의 살림은 정인홍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본인은 제자에서 계속 스승의 역할을 고수하되 제자인 이이첨을 통해서 전국을 주도한다 이런 얘기지. 어쨌든 그래서 요걸 아시면 이제 광해군이다 대북이다 라는 걸 아실 텐데 그걸 모르시더라도 여기다 지금 집어넣었잖아요. 영창대군. 그 다음에 사궁에 유폐한 대비. 그러면 임목대비가 됐지. 영창대군 살해사건, 임목대비의 폐비사건, 광해군 시기예요. 그렇죠? 자, 이때 임목대비를 유폐시킨 서궁, 그러면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 그 다음에 이제 토목공사를 크게 일으켜 어쩌저쩌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해군에 대해서 그 대동법 시행 때문에 개혁군주 요거는 조금 약간 지나친 극단적 평가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1번 심의겸과 김우현의 다툼 및 정철이 유배당한 건저희 사건, 이 사건의 배경 선조 때야. 임진왜란 이전. 이 사건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지금 이 사건은 뭐를 말하냐면 개축옥사를 말해요. 칠서의 옥이 확대가 돼서 영창대군의 위할아버지 재형 임목대비 아버지인 김제남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그 배경이 돼가지고 영창대군 강화도로 유배됐다가 죽고 개축옥사란 말이에요. 이거하고 지금 1번은 전혀 이건 동서분당하고 남북분당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 사건 직후 오연종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만동면 설치 문제로 대북과 소북이 분당되었다. 이 사건 직후에 오연종사 어쩌고 이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대북과 소북 분당 이거하고 만동면 설치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만동면은 언제 설치되냐면 숙종 때 설치되는 거야. 누가? 송시열의 제자였던 권상아, 호론 남론할 때 호론 이끄는 그 스승 권상아. 그 사람이 송시열 제자거든. 윤증하고 갈라선 다음에 송시열 수제자가 그 권상아예요. 그래서 송시열이 숙종한테 사형맞고 죽을 때, 기상왕국 때지? 기상왕국 때 송시열이 숙종한테 사형맞고 죽을 때 누구한테 당부를 했냐면 권상아한테. 명나라 신종의 은혜는 우리가 그냥 피와 뼈를 다 갈아서 바쳐도 그 은혜는 갚을 수 없다. 제조지. 반드시 그 은혜를 기려야 된다. 그래서 만동묘를 설치. 근데 똑같은 숙종식에 동시에 왕궁에다가 뭐를 만드냐면 대보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만동묘 대보단 이거는 이 서인들의 명나라에 대한 의리론 이거를 이제 상징하는 그런 어떤 건물들이 돼요. 그렇죠? 어쨌든 이거하고는 대북소북 전혀 관련이 없고 더더군다나 이 오연종사 문제 요거는 이제 정인홍의 회퇴변척서와 관련이 되는 건데 자세한 설명 안 하겠어요. 이 회퇴변척서의 원인이 됐던 오연종사는 광해군이 즉위하자마자 바로 들어줘요. 왜냐면 이제 그 유생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순서도 틀렸어요. 어쨌거나 만동묘 자체가 지금 이 시기와는 전혀 관련 없어요. 자, 3번 상평통보 발행과 시현역의 도입 누구 때입니까? 효종 때가 되겠죠. 상평통보의 발행 인조, 시현역, 효종. 자, 효종 때 누구 기어가시라 그랬어요? 김육, 잠곡 김육 기어가시라 그랬어요.
대동법 확대 시행, 화폐의 사용, 그래서 상평통보 추가 발행, 그 다음 시현역 수용. 그게 효종 때 김육에 의해서, 그지? 그래서 시현역에 도입은 효종 때 상평통보를 처음 발행한 것이 인조 때야. 인조 때 한 번, 효종 때 한 번, 나중에 숙종 때 또 한 번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간포 조치, 이거 뭐야? 줄여준다. 군포를 줄여준다. 영조 때 균역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영조 때. 이건 모두 이 시기 다음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광해군 다음에 인조, 효종, 영조 때. 간포, 영조 때 균역법. 목적이 두 가지 있었다 그랬잖아. 균역법은. 첫 번째, 국방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두 번째, 농민들의 군포 부담을 줄여준다. 그중 일단 균역법은 농민들의 군포를 16개월 두 필에서 12개월 한 필로 줄인다. 이게 간포예요.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균역법의 첫 번째 사항이 간포야. 근데 그렇게 해서 결손분의 그 국방 예산을 뭘로 확보하느냐? 결작, 토지 1결당 2말, 선무금과 왕실 비용으로 사용하던 어염세, 상세 등의 기타 세금을 국가 경비로 전환. 이런 식으로 메꾸는 것이 영조의 균역법이야. 그치? 자, 이로 인한 반정 주도 세력들은 그러면 이러한 광해군식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발했던 반정 주도 세력 서인이죠. 거기에 참여한 건 남인들이고, 자, 이 사람들은 강옥립을 대표로 이후 후금과 명 사이의 중립, 반정 주도 세력들은 서인과 남인이기 때문에 명에 대한 성리학적 의리론을 주장해요. 제조지은의 의리론. 그렇기 때문에 중립외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수험한국사에서는 대북 정권이 중립 외교에 찬성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광해군 혼자 한 거예요. 중립외교는. 이참도 반대했어요. 이 중립외교에 대해서는. 어쨌든 반정주도 세력과는 아무 상관없다. 정답 2번 되겠어요.